수사 격언에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장 박사도 아시겠지만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 관계는 아마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다가, 요번에 리온이라는 탐정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온이라는 탐정 플랫폼과 제가 장재용이 함께 진행하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탐정 관련된 내용들을 재밌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다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랑 또 예전에 같이 좀 많이 맞춰보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너무 전문가가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우리 경찰계에 오랫동안 계셨던, 그리고 경찰대학 강의도 하셨고 현재 TV 패널로 많이 나오고 계시는 우리 백기종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요즘에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뭐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지만 저는 뭐 항상 자주 뵙는 분이라 익숙한데 혹시 또 이 방송을 위해서 잠깐 또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뭐 장 박사님 이제 초대로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저는 원래 경찰 그 수사 파트에 오래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 후에 경찰대 수사직무과정 교수를 했고, 라디오나 TV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정치평론은 아니고,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건 사고 전문 패널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제가 요번에 주제를 정하면서 워낙에 또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방송 내용이라 뭐 너무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네. 워낙에 사건 자체가 이제 증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스토킹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탐정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또 경찰에서 많이 오래 계셨으니까 워낙에 그런 부분 또 명쾌한 해석이 가능하시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좀 저랑 원장님이랑 오늘 좀 대화를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은 2026년 5월 새벽 광주에서 23세 장윤기가 귀가하던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구조하려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묻지마 범죄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흉기 준비, 휴대전화 폐기, 공기계 사용, 특정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약 30시간의 추적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요즘에 장윤기 사건 하면은 워낙에 뭐 이러한 저러한 말들도 많고 해석도 많고 뭐 분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장윤기가 이 단순한 그냥 스토킹이 실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저는 사이코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단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스토킹 부분은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에 의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 여고생을 납치하고 싶다, 이런 그 의사 표현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장윤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됐지만 23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19살에 졸업을 하니까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벌써 이미 이런 범죄 성향이 한 4년 정도는 적어도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장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장윤기가 상당히 계획된 범죄죠. 왜 그러냐면 이 범행 3일 전에 이 외국 국적, 그러니까 베트남 그 전 연인이죠. 그 연인을 만남을 거절한다고 해서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금을 13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한 그런 걸로 지금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아마 이제 장윤기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이 보복성으로 살해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토킹은 상당히 계획된 그런 범행이었는데 결국은 장윤기가 배회하는 장소 일대를 지나가는 그 아무런 연고도 없고 뭐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여학생을 살해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로 발전이 된 거죠. 사실 그 장윤기가 스토킹으로 경찰한테 경고 문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경찰들한테 경고 문자라는 걸 받으면 일단은 좀 약간 멘탈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윤기가 혹시 진짜 이놈이 정말 냉철한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아닌가 생각했던 게 그거를 받고 나서 전화기를 버리고 뭐 그 공기계를 또 이용을 해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현금 100만 원도 좀 찾아가지고 이게 휘두르려고 마음 먹었다는 게 이게 진짜로 본인의 생각일까 아니면 누군가 옆에 조력이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우리 경찰 오래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의심스러웠지만 그러고 나서의 행적들도 너무 치밀했다는 거죠. 뭐 빨래방에 가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빨래방에 가서 셀프 빨래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누군가의 조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네, 미용실에 가서 이제 머리도 손질을 하고 했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도 증거인멸하는 이런 걸 많이 이제 학습 효과처럼 배우고 그 습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상당히 이 정형화된 그런 어떤 그 증거인멸을 깼어요. 그러니까 뭐 DNA가 채취가 안 되게 혈흔이 묻은 옷을 빨래방에 가서 뭐 세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완벽하게 그냥 세탁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범행 시 그 하고 있었던 머리 모양을 또 미용실에 가서 바꾼다라든가 뭐 장 박사가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추적이 될 수 있는 상당한 단서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이 휴대폰을 하천에 그 투기를 해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그 계획된 그런 어떤 스토킹 범죄를 했다. 다만 최초의 타겟은 전 연인, 애국 국적의 그 전 연인을 상대로 본인이 범행을 하려고 했었던 게 나중에 그 엉뚱한 여학생을 이제 그 살해하는 이런 결과로 비춰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광산경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알려지는 아버지의 조력이나 어떤 그런 그 힌트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지금 검찰에서 그 기소해서 이미 재판을 2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첫 번째 연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장윤기가 생긴 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정상적인 연애가 가능할 수 있는 좀 그런 외모일 수도 있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탐정 활동을 하면서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 친구들에 대한 불법 체류자를 잡아달라는 그런 의뢰들도 많이 받아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번 숨으면 못 찾는 못 찾기 예.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만약에 장윤기가 시간을 그렇게 본인이 상식 시간을 그렇게 끌지 않고 진짜 탐정이나 누구한테 이 사라진 베트남 친구를 찾아달라 그래서 만약에 찾았을 때는 그 베트남 친구가 이 피해자 지금 그 여고생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탐정들이 일을 의뢰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만약에 진짜 그 의뢰 받았으면 탐정들은 또 열심히 찾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정이 그 우리가 보통 프랩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이 P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그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반드시 의뢰인의 대면 의뢰를 받아라. 네. 그렇게 하고 정말로 그 타겟을 찾는 목적이 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장 박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장윤기가 강주 지역의 탐정 회사나 아니면 어떤 흥신소라도 하다못해 찾아가서 만약에 그 전 연인의 이 주거지라든가 소재지를 의뢰를 해서 아무 정도 모르는 탐정이나 또 그 불법으로 이제 하는 파트도 흥신소라든가 심부름 대행업소가 이걸 해서 찾아줬더라고 하면 옛날에 송파 경찰서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아, 이석준. 예, 이석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석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이제 그 타겟에 남동생을 또 살해를 해서 중상을 입힌 사건처럼 네. 이번에도 아마 그 여고생이 아닌 전 베트남 연인이 희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이 탐정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탐정이라는 전문 영역을 과정을 마치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런 분들이 정말 탐정을 하되 정말로 의뢰인들이 진짜로 의뢰하는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다음에 일을 수행하는 것도 이 사건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목으로 비춰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온 플랫폼이 그런 탐정들 정말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탐정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좀 이런 불안해서 아무한테나 나의 치부를 말할 수 없어서 정말 정확한 탐정, 합법적인 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온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거기에 저희는 다 검증을 다 거친 탐정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뭐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을 좀 보태면은 지금 탐정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유래가 깊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99년도부터 이제 탐정업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법제하려고 했지만 그 특정 이익 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이제 무산됐는데 어쨌든 2020년 2월 4일 날 국회에서 그 탐정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그래서 2020년 8월 5일부터는 이 합법적인 탐정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정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전문 프로페셔널한 영역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방금 장 박사가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석박사 과정이나 최고의 과정 또 여러 학교에서 지금 탐정 경찰 수사 탐정학과를 개설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제가 저도 강의를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탐정이라는 영역은 결코 그 불법을 자행하거나 또 불안해하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다만 일부 대행업자나 심부름센터 또 불법을 하는 흥신소는 이용을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이 전문적인 과정이라든가 학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불법인지 뭐가 합법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불법이 있냐면 이 라이센스가 없는 곳 또 정말 지자체에다 신고를 해서 이 허가를 받지 않는 영역에 이런 그 불법 업소들은 무조건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형태의 그런 일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의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 보안이라든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탐정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일반 분들은 이런 부분에 정말 탐정업이 지금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인식을 좀 하시고 검증된 탐정 회사, 탐정 법인을 찾아가서 의뢰하면 결코 걱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탐정 관리 법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그렇죠. 해봤는데 네. 지금 25년도 작년 12월에도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대략 10분이 모여서 이제 그 탐정 관리 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인 탐정 제도로 올라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 범위가 실제로 지금 탐정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범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발의된 법안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탐정들이 일을 잘하기 위한 업무 범위를 막 넓히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탐정들한테 흥신소나 이런 불법으로 하는 업체들한테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의 그 구제를 위한 법안으로 원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안이 제대로 돼야지 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탐정들의 없는 범위만 막 너무 막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다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뭐, 거죠. 개인정보 예, 변협이라든지 침해. 네. 뭐 이렇게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피해 보는 사람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이제 관리 법안으로 그렇게 좀 약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정말 그 국민이나 시민 또 민생 침해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언론 보도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또 의외로 이 공공기관에 의뢰를 하는 바람에 노출이 돼가지고 명예가 손상이 되거나 보안이 또 손실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탐정의 의뢰가 많고 또 국가에서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어떤 그 전문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서 이 탐정업을 발의를 해서 그게 이제 막연하게 탐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이나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영역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깊숙이 들어가서 논의되고 그다음에 법제화된다고 하면 현재도 지금 불법이 이제 아닌 걸로 돼 있지만 좀 더 탐정업이 국민이나 시민에게 어떤 영향력 내지는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지금 잠깐 이제 좀 전에 그 사건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탐정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계속 이제 계류가 되면서 싸웠던 게 이제 법무부가 주감 부처가 될 것이냐, 경찰청이 주감 부처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음. 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좀 비슷한 성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은 이제 그런 자격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그렇죠. 신고제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직업으로 풀어서 직업으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잘못을 했을 때 불법을 했을 때는 제재 조항을 조금 강하게 둔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에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불법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라든가 또 시민이라든가 이 국민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죠. 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할 수 있는 영역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이권에 관련돼 가지고 의뢰인이 의뢰를 했던 타겟과 또 어떤 딜을 해가지고 역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탐정업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거나 그 다음에 이 법을 하는 이런 파트는 강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형태로 이 강력한 그 징벌을 내리는 이런 걸 저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믿고 정말 탐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탐정업이 그렇게 자리 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현재 리온 저희 플랫폼이 법률 정보에 대한 조사원이라는 이제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탐정들이 하는 일이 업무 분야가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가정 문제에만 국한돼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온에서는 법률정보조사원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붙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재판에 도움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증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수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 박사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정보조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리걸 인베스티게이터라고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 변호인이 어떤 그 소송 당사자한테 의뢰를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결국 탐정업을 하는 사람과 협업을 해가지고 관할에 있는 또 의뢰인이 원하는 그런 그 소송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송 자료, 기초조사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변호사가 리포트를 받아서 그다음에 관할 그 법원에다가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률정보조사원이
변호사한테 제공하는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결국은 증거보전 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져서 소송에 승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유익한 자료로 활용이 되거든요. 이미 해외에서나 선진국, 그 치안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게 좀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정보조사원이라는 개념, 리걸 인베스티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벌써 상당히 일부 변호사들,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상표법 지적재산권 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이런 변호사들이 상당히 지금 법률정보조사원을 활용한 그런 증거 자료를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리온 이 부분이 앞으로 탐정업계에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서 근데 요번에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와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그 뭐 이런 뭐 유실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런 탐정 교육이나 경찰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증거에 대한 이런 조작을 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증거 쪽으로만 생각해도 이제 휴대폰을 버렸죠. 그 토킹 그 경고문자 받고 나서 휴대폰을 버리고 그리고 그 흉기를 2개를 구입을 했는데 흉기도 이제 유실시켜 버리고 그리고 하나는 또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용 안 한 거는. 그리고 빨래방에 가서 셀프 빨래를 세제를 넣고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장윤기 사건이 보도가 돼서 전 국민이 가장 그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사실 그 외모 자체가 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 조금 깔끔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화면 예, 외모라고 그거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얼굴로 저런 흉측한 범행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 내재된 심리는 누구도 쉽게 단정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수사 격언에 뭐가 있냐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장 박사도 아시겠지만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 관계는 아마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장윤기가 지금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나 가족하고 떨어져 산 게 상당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범행을 할 때 뭐 아버지로부터 전수를 받거나 조력을 받거나 조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가 그다음에 뭐 추리 소설이라든가 또 미디어를 통한 또 사건 뉴스를 접한 이런 부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내가 이런 범행 후에 이런 걸 증거를 인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을 수 있죠. 다만 이 증거를 인멸을 하면서도 증거가 복원이나 회복이 힘든 상태로 이 만드는 부분들은 주변에 혹시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증거 인멸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거나 뭐 부친이 뭐 그런 리얼돌 그렇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2가지 범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완전히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